네, 세계사 동로마 제국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예요. 258페이지 보면 이전에 이제 서로마는 망했어요. 476년에 게르만족 침략 이후로 이제 망했고 동로마, 동쪽에 있는 로마는 계속 살아남죠. 그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죠. 비잔티움 제국 가로 열고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가 망한 뒤에도 계속 살아남았어요. 임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대제가 붙었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고 유명하고 심지어 전성기고 땅도 넓고 뭐 이런 거잖아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은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일단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전성기 땅을 넓혔다는 거죠. 영토 넓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이 내용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겠죠 당연히. 성 소피아 성당은 오른쪽 교과서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읽다가 보시고 비잔티움의 특징 한번 봐볼까요?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잔티움의 특징의 경우에는 여기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다. 이게 왜 특징이냐?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죠. 근데 그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고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유럽은 어떻게 됐죠? 서쪽 유럽은 지방 분권 형태로 바뀌게 되잖아요. 봉건제. 지방 즉 장원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는 지방으로 다 쪼개진 형태를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비잔티움, 동로마의 경우에는 중앙으로 모든 힘이 다 집중이 되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별표해 두세요. 황제는 수많은 관리를 거느리고 전국을 다스립니다. 전국을 다 다스리고 관리가 황제의 일을 대신 가서 해주는 공무원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우두머리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 혼자 해먹네.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예요. 그런데 뒤쪽에 후광이 있대요. 후광이 있다는 거는 되게 특별하다, 이제 신성하다 이런 뜻이죠. 즉 이렇게 후광까지 그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답이죠.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성해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바스 나왔죠. 아바스 왕조에서 중요했던 게 바로 수도였다. 수도가 어디라 했지? 바그다드, 계획 도시였던 바그다드라고 했죠. 근데 여기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할 때도 수도가 잘 나옵니다. 이 수도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수도 어디라고? 그렇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지도에서 한번 봐볼까요? 밑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핑크색 지도. 바로 여기네요. 그죠? 동쪽과 서쪽으로 있는 중간 지점, 현재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여기가 수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중요해요.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동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고 세계 최대의 도시다. 11세기 이후에는 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이슬람이 성장하고 서유럽 국가가 압력을 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15세기 중에 투르크 오스만 제국한테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게 1453년 15세기 중엽이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간 거죠.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게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 보시면 되고 비잔티움의 특징 중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비잔티움은 그리스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스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뭐.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고 이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었다. 뭐 이슬람도 르네상스 영향을 주고 비잔티움도 르네상스 영향을 주고 이제 르네상스 배울 때 정리를 좀 해보죠. 그리고 간단합니다. 건축 양식은 비잔티움 양식 그 이름 그대로 갖다 쓰고 대표적인 건 성 소피아 성당이겠죠.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성 소피아 성당. 그리고 법률 뭐 있다 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법률이죠. 동유럽 문화권. 비잔티움 문화는 유럽의 동쪽 문화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나눌 때 동유럽의 근간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비잔티움이거든요.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그냥 이거예요. 러시아의 기원, 뭐 키예프 공국이란 게 있는데
키예프 공국도 사실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고, 비잔티움이 망하고 나서는 러시아가 나서서 비잔티움을 계승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라는 이제 종교의 보호자다라고 자처한다. 여기에서 그리스 정교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보면은 여기 이 그림 보이십니까? 비잔티움 황제가 성상 숭배를 금지시켰을 때 로마 교황이 거부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잔티움은 동로마 황제잖아요. 그죠? 동로마 황제가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상이라는 건 성스러운 상이에요. 성스러운 상. 뭐 마리아 상이라든지 그림 뭐 그린 거라든지 뭐 예수님 상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숭배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서쪽에 있었던 교황이 그걸 거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서쪽에 살던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서로마가 망한 이후에 들어온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을 비롯한 이민족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도를 하려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그냥 간단히 이거 믿어 하고 갖다 놓고 이걸 믿으면 돼. 그러면 하고 금방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성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동로마 비잔티움하고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교황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죠. 결국에는 둘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의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라는 걸로 독립을 하게 되고, 서쪽에 있는 로마의 교황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당이죠. 로마 가톨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라서게 돼요. 근데 이 동로마가 망하고 나서가 문제겠죠. 동로마 비잔티움 망하고 나서 이 그리스 정교는 누가 이걸 이어서 가느냐? 방금 나왔죠? 누가? 그죠? 러시아가 이걸 이제 수호한다,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내용이 어렵죠.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사이가 틀어졌구나. 동쪽, 서쪽 틀어졌구나.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셔야 되겠죠. 역사 탐구는 별표 해볼까요? 여기 동쪽하고 서쪽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 일단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서유럽,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랑크 왕국과 그 이후에 봉건제 사회를 말합니다. 왕은 있긴 있었죠. 근데 왕이 직접 다스리는 건 매우 조금이고, 자기가 계약을 맺고 밑에 애한테 땅을 떼줬죠. 봉토를 떼줬던 봉건제 하에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봉건제 사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으로 모든 게 다 분산됐어요. 권력이 지방 분권 스타일입니다. 지방은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이는 계약 관계를 맺은 제후, 쌍무적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다 해서 쌍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약 관계를 맺은 제후에게 봉토를 주게 되면 그 봉토는 그 안에서 지가 마음대로 다스린다 했었죠. 장원으로. 자, 그리고 교황이 서쪽에서는 중요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정점에 놓고 서유럽에 이제 확산이 됐죠. 그럼 동쪽, 오늘 배운 거죠. 동쪽, 오른쪽에 보면 동로마의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제국을 전부 다 관리를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운영했었습니다. 이 군강구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지만 일단 그냥 뭐 행정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 정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황제입니다. 황제가 교회에서도 제일 높아, 그리고 나라에서도 제일 높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비잔티움 제국은 서쪽하고 다르게 동쪽은 중앙으로 힘이 집중됐어요. 그죠? 그래서 중앙으로 집중된다. 권력이 중앙 집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비잔티움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나중에 이스탄불, 이 지역을 비잔티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260쪽. 크리스트교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쪽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비잔티움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서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프랑크 나왔던 그 지역 다시 얘기할게요. 본거지 나왔던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서유럽의 정신적인 지배자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교회 그리고 교회 제일 높은 교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프랑크 왕국은 아시죠? 근데 웬 신성 로마 제국 이것도 이제 무슨 뜻이지? 왼쪽 한번 봐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땅 따먹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이 쫙쫙 쪼개졌었는데 그 중에서 동쪽 프랑크의 황제 중에 오토 1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신성하게도 로마 제국을 잇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신성 로마 제국, 동프랑크의 그 지역에 있는 황제들이 이렇게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마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명칭이 부여가 된 거죠. 이 당시에 교황이 오토 1세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서로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렇게 칭호를 부여해 준 것이죠. 이전에 뭐 카롤루스 대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비잔티움, 즉 동로마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로마 교황의 손을 들어주는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의 성직자도 봉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봉건제도. 그러면 왕 아래에 성직자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걸 세상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적인 지배 형태의 교회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교회가 그 안에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썩어 부패.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자고 개혁을 하자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래도 이 사람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는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냐? 하인리 4세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예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원하는 건 뭐였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지금까지 황제가 가지고 갔는데 봉건제처럼 황제가 가져가는데 그걸 황제가 아니라 교회에게 돌려달라. 즉 교황 내가 하겠다 그 뜻이죠. 그랬더니 황제였던 하인리가 당연히 오케이 하겠어요?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러니까 싫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교황이 어떻게 했느냐? 파문해버립니다. 파문. 근데 파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파문 당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문을 당한 황제를 제후들이 이제 무시하게 되죠. 결국에는 황제가 이걸 이제 굴복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노사라는 성에 그 당시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가 있었어요. 교황이 가 있는 이 카노사라는 성에 실제로 하인리 4세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또 겨울이어서 이제 맨발로 뭐 눈을 밟고 서 있었다는 뭐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인리 4세 황제가 찾아가서 빌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하느냐? 카노사라는 성에서 당한 황제의 굴욕이라고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 이거 중요합니다. 좀 어렵죠? 카노사의 굴욕.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황이 이긴 거예요. 교황이 이긴 거. 황제가 진 거. 그러면 이후에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교황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고 당연하겠죠? 교황은 유럽 교회에 대해서 지배권도 세지고 당연하겠죠? 세속 군주라는 말은 이제 왕을 뜻합니다. 세속 군주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교황이 말하면 말빨이 먹힌다는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카노사의 굴욕은 쉽게 말해서 교황이 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이 업된 거. 자, 가볼게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생활을 지배했다. 교회가 되게 중요한 사회다. 넘어갈게요. 크리스트교, 문화 역시 다 종교도 이거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돌아갔겠잖아요. 서유럽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꼭 보셔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은 뭐가 특징이냐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상식이야. 알아놔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대가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신학 대전입니다. 엄청난 양의 신학 대전. 꼭 알아놔야 돼. 그리고 양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딕 양식 별표. 고딕 양식은 하늘로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왜? 신에게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 하늘로 높게 치솟은 첨탑. 바로 오른쪽 보세요. 완전 뾰족뾰족하죠? 완전 뾰족뾰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성당. 여기 보면 샤르트르 대성당이라고 되어 있죠? 고딕 양식의 스타일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도 십자군 전쟁이에요. 별표해보세요. 십자군 전쟁의 경우에는 셀주크 티르크의 민족 이름입니다. 셀주크 티르크라는 이 민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된 이후로 계속 유럽 쪽 방향으로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비잔티움에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은 그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였던 셀주크 티르크가 장악하는 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의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도와주러 간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뭐 속으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내가 하자고 한 전쟁 이기면 완전 자기가 세지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사들 입장에서는 땅을 실제로 넓히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쟁하면 돈 벌 기회가 오는 거죠. 또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실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성스러운 땅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들 이제 가요. 그래서 다 보면 여러분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총 출동했다고 200년이나 했대요. 근데 첫 번째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망쳐버립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1차 원정을 제대로 했다는 거는 1차 때 처음에 목표가 뭐였지?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1차 원정 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외의 건 전부 다 헛짓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예루살렘이고 나발이고 돈 버는 거, 상업적인 이득에 더 이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죠.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4차 십자군의 경우에는 봐봐. 아까 우리 비잔티움 배울 때 동유럽 비잔티움 동로마 배울 때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콘스탄티노폴리스라 했잖아요. 여기라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이 지역을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교도가 셀주크 티르크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황제가 로마에 있던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십자군 전쟁이죠. 그죠? 굉장히 성스러운 신앙의 힘으로 이제 시작한 전쟁이다. 그런데 첫 번째 1차 원정 때는 예루살렘을 다시 찾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베려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4차는 완전 이제 맛이 가버려요. 보세요. 4차가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녹색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인가? 파란색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베네치아에서 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고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도와달라고 했던 비잔티움, 도와달라고 했던 동로마 땅을 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의 아들과 황제의 사이에서 뭐 서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뭐 빨리 찾는 사람에게 뭘 주네 어쩌네 해서 이 돈에 눈이 먼 이 십자군 원정 나간 사람들이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장악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갈수록 이제 노답이죠. 보시면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결과 중요합니다.
전쟁하자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 가장 피보는 거겠죠. 당연히 전쟁의 결과물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가장 교황이 데미지가 큽니다. 교황의 권위가 바닥을 쳐버려요. 그리고 일단 전쟁을 했는데 땅을 얻지 못하고 끝났어.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다 한마디로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다치고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봉건 제후와 기사 세력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나요. 지중해 무역. 지중해는 바로 이 땅이죠. 여기 이 땅. 이전에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침체돼 있었어요. 이슬람교도도 오고 막 서로 사이 안 좋고 서쪽 동쪽 사이 안 좋지 이슬람교도 오지 이러니까 침체돼 있던 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나면서 돈을 다시 벌게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 계기로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나 유럽의 도시가 발전하는 등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십자군 전쟁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결과, 특히 여기 결과 별표해 두세요. 결과 중요. 교황이 하자고 했는데 엉망이 됐으니까 교황이 제일 바닥을 친다. 그리고 참여해서 돈 쓰고 사람 죽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기사계급, 제후계급도 마이너스 칩니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중해 무역은 또 살아난다는,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나서 도시가 발전하고 돈을 법니다. 자, 봐보세요.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요. 몇 쪽이냐? 262페이지죠? 262페이지 보면은 도시성장. 자, 서유럽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네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봐봐. 일단은 가장 먼저 항상 동이고 서고 고대고 현대고 무조건 농업 생산량은 무조건 늘어나줘야 그 다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 일바로 나왔죠. 자, 그리고 도시들이 성장을 하는데 계기가 있었죠. 방금 배웠던 거 뭐, 그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이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나 북유럽까지도 상업이 부활하고 여러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서유럽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했던 봉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각 봉건 영주들의 통제를 이제는 벗어나고 도시가 자신들이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길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길드, 동업조합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시민 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시민 맞습니다. 자, 화폐들 당연히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화폐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영주 역시 농노에게 화폐를 요구하는 일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농노 역시 해방을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흑사병. 흑사병 들어봤죠? 흑사병으로 사람이 주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장원 봉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화폐를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이나 생산물 대신에 화폐를 요구하는 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영주하고 농노 사이에서 농노는 여러 가지 의무를 져야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장원 안에서 대표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돼.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는 거 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 곡식 같은 거 키우면 그 생산물을 갖다 내야 돼. 근데 이거를 영주가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영주가 더 이상 이걸 원치 않고 화폐로 바꿔서 그냥 나한테 화폐 내면 안 돼 라고 하고 화폐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농노, 즉 이걸 그냥 사람으로 하나 칠게요. 사람의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흑사병 나타나고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곡물의 가격이 변동이 와요. 봐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곡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흑사병 유행을 했어.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리는 곡물을 먹어야 할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곡식을 찾지 않는다. 곡식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는 거 가격이 비싼가요? 인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즉 곡물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주의 입장에서는 곡식 생산물로 아무리 갖다가 줘도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닥 반갑지 않은 거예요. 반갑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내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흑사병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흑사병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끝까지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몇 명의 이제 영주들은 오히려 더 무겁게 괴롭히기도 해요. 그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반란 대표적인 게 자크리의 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크리란 말 자체가 프랑스 말로 농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크리의 난들이 일어나고 더 이상 봉건제, 장원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붕괴를 촉진시켰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했지? 그죠? 교황은 바닥을 쳐. 그리고 봉건 영주도 약해지고, 반대로 항상 거꾸로 가는 게 국왕입니다. 교황이 강해지면 왕은 약해지고,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교황이 지금 약해졌으니까 국왕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교황한테 와라 가라 이쪽으로 와서 있어 라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아비뇽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교황한테 여기로 이동해서 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 잘 듣고 가서 아비뇽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요. 그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유수는 좋은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끌려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시민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봉건 영주한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시민이 등장하죠. 도시에 사는 시민. 그 사람들은 국왕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습니다. 도시민은 국왕을 전략적으로 재정적 돈으로 후원을 하고, 국왕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돈을 바탕으로 공무원도 꾸리고 군대도 꾸리고 서로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전쟁도 발생을 해요. 영국과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잔다르크가 등장하는 백년 전쟁, 그리고 영국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미 전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일단 전쟁을 많이 한다. 그러면 기사 계급은 이제 죽고 다치고 돈 쓰고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 귀족의 몰락을 촉진하고 국민의식을 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식의 성장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했어. 그러면 내 편이 있고 남의 편, 당신,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비교했을 때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잔다르크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전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냥. 여기 보시면 랭커스터와 요크 가문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랭커스터가 이겼어. 여기 빨간 게 이겼어. 그리고 이 헨리 7세 튜더 왕조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왕이 이제 나오죠. 이후에 헨리 7세, 8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의 집안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러분 다 아는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나오겠네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프랑크 왕국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제 누구?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또는 샤를마뉴, 같은 이름이라고 했죠. 비잔티움의 수도 반드시 알아놔라 했죠. 아바스의 경우에는 바그다드, 비잔티움의 경우에는 어디? 콘스탄티노폴리스. 서유럽, 중세 서유럽 고딕, 그죠? 뾰족뾰족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 색유리,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색깔 넣는 유리 아시죠? 자, 중세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동업,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길드, 그죠? 자, 그리고 2번, 중세 장원에 사는 농노는 이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주 나옵니다. 없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로마의 전통을 융합한 게 맞습니다. 그리스 정교. 십자군 전쟁 실패 이후에 교황권도 약해지고 봉건 영주도 약해지고, 맞네요. 대신 국왕이 올라간다 했죠? 4번, 농노가 영주에게 부역, 와서 일해라, 노동력으로 하는 대신 돈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장원제 룰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원제 붕괴가 촉진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가서 농노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네요. 나 이 돈 낼 테니까 이 도시에서 이 장원에서 나갈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그라미예요. 자, 우리 이거 자료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간단히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 이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밑에 부분 3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6번 뭐라고 쓸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동서무역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무역.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당연히 누구예요?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큰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가장 중요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성 소피아 성당 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모든 걸 다 장악한다고 했죠.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고. 자, 9번에 들어갈 건 종교를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 정교. 사실 그리스 종교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비슷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 양식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황제가 제일 높다거나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쭉 한번 가볼까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오스만한테 망했다는 거, 오스만 튀르크. 아까 셀주크 튀르크가 나왔죠? 튀르크는 크게 두 개가 나오죠?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터키로 이어지는 민족들입니다. 다음 보시면 중세 서유럽의 문화 10번. 그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가 모든 걸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이 제일 높아요. 모든 거는 신을 위한 학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걸 보조하는 수준이야. 법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다 신학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콜라 철학은 꼭 알아놓으라 했죠. 신앙을 이성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던, 둘의 조화를 강조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진짜 유명하다 했어요. 이거 상식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양식? 12번에 그죠? 고딕, 뾰족뾰족한 탑 기억하시죠? 첨탑. 뒤에 한번 봐볼까요? 밑에 봉건 사회가 이제 점점 무너져요. 해체가 되는 과정. 셀주크 티르크 나오면 반드시 알아놔야 될 전쟁이 뭐죠? 그죠? 십자군 전쟁. 여러분 셀주크 티르크 꼭 기억해놔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 어떤 민족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셀주크 티르크다. 그죠? 근데 이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은 바닥, 봉건 세력도 바닥, 기사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사 계급도 바닥. 대신 지중해 무역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도시들이 활발해지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세 장원제, 봉건제 하에 있던 자급자족 체제, 장원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영주 입장에서도 세금을 자꾸 돈으로 달라고 한다. 화폐로 달라고 한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는 자꾸 부족해지고 노동력도 부족해지니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농노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농민 반란도 발생하고. 자, 15번에 뭐라고 쓸까요? 더 이상 장원제는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원제 붕괴. 그리고 시민 계급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꾸려지게 되죠. 근데 이 왕이 나라 운영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온다? 그렇죠? 도시에 사는 시민 계급이 재정적인 지원을, 돈을 이제 왕에게 보내면 시민 입장에서는 왕의 보호를 받는 거죠.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입장에서는 받은 이 돈으로 뭘 운영하느냐?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관료라 나오죠. 관리. 공무원들을 돌려요. 그리고 항상 준비된 군대, 항상 준비된 군대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힘이 집중이 되는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게 되죠.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할만한가요? 한 장 넘겨볼래요? 이게 아니고 교과서 한 장 넘겨볼래요? 교과서 264. 단원 마무리 반드시 하셔야겠죠? 문제 다 풀어보고, 서술형 문제도 당연히 다 해보고, 다 풀어보시고, 문제도 다 맞춰보시고, 뒤에 답 있습니다. 교과서 맨 뒤에 답 맞춰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어요.